장동혁 대표 사퇴 여부, 선거 공소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이 당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소 제기 문제. 자, 오늘 의원총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아주 심도 깊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또 많은 의원들이 입장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오선 중진 권영세 의원과 함께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 국민의힘 쇄신 방안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봅니다. 권영세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오래간만입니다. 예. 귀한 시간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하지요. 자, 오늘 지금 의원총회 계속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선거 소청 문제요. 자, 이런 문제,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 이런 얘기들을 주로 이제 많이 할 것 같은데 좀 의원님 의총 있다 오셨으니까 좀 인상에 남는 발언들 조금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뭐 예상했던 거에서 크게 그런가요? 벗어나질 않아가지고요. 네네. 뭐 저는 아시다시피 이 방송 때문에 조금 일찍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예. 오늘은 이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가 일부 나왔는데 그거보다 사실은 오늘까지가 선거 소청의 기한이죠. 기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소청 문제 지금 기존에 6개를 했는데 그것을 16개 전체로 확대하느냐, 그러니까 광역시도지사 기준으로 그 부분이 이제 주로 논의가 됐습니다. 뭐 대체로 그 대표는 16개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뭐 대부분 의원들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거는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이제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선거 소청 문제 또 이제 법조인이기도 하시니까 의원님께서 이거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하실 것 같은데 지금 뭐 16개 뭐 다시 하자.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 명이 투표를 못 하더라도 그 참정권 훼손은 중대한 거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실제적으로 좀 따져봐 가지고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선거에 정말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여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보니까 아예 그쪽에 구의원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다 부분이 있으면 또 이제 부분적으로 뭐 검토를 할 수는 있어도 이미 투표를 한 사람들의 그런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렇게 전면 재선거를 하게 되면. 전면 재선거 하게 되면 물론 뭐 다시 해야 되겠지요. 예, 다시 해야 될 텐데 그 선거 소청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이미 6개는 이제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저께인가요? 긴급 그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근데 우리 당내에서는 그러니까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최고위원회가 단독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고 단순히 절차 문제를 떠나서 그 6개라도 왜 그걸 선거 소청을 했느냐 이렇게 그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6개 혹은 뭐 7개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된 부분, 뭐 제대로 투표를 할 수 없게 된 부분, 또는 그 불편하게 해서 여러 가지 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게 한 부분. 예를 들면은 이게 출구조사가 발표가 되고 개표가 진행되는 때에 투표를 한 경우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영향을 줬다고 보여지고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우리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그 특히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참정권이 훼손된 데 대해서 뭐 일부 부정선거 음모를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부실 선거 관리 이 뭐 엄청나게 지금 그 부실 선거 관리에서 사실은 참정권이 완전히 훼손이 되고 그래서 뭐 부정선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심지어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분들까지 계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전혀 어드레스하지 않는 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국정조사는 이미 합의가 돼 있고 그다음에 특검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검은 아직 결정이 된 게 없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는 뭐 잘 아시다시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자료를 안 내면은 그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게 무슨 경찰이 됐건 특검이 됐건 뭐 저희는 특검이 돼야 된다고 뭐 이 확실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사가 뭐 진행이 이제 되기 시작을 한다면은 이게 중앙선관위에서 뭐 이 국정감사나 조사 때 늘상 그렇듯이 네. 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뭐 자료를 제출을 거부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진상조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법원에 의한 판결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 선거 소청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문제가 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체를 다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문제가 크게 된데 특히 투표지 부족으로 인해서 투표가 영향을 받았다고 현재까지도 이미 나타난 데 국한할 거냐 문제가 있는데 저는 뭐 과유불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총에서도 보니까 그 대부분의 의원들 뭐 저는 이 장 대표 빼놓고는 예외를 보지를 못했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금 뭐 6개 혹은 하나 정도 더 한다면 충청북도 포함을 해서 7개 정도 하는 게 맞겠다. 명부가 누락됐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얘기가 되는 것까지 보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장동혁 대표하고 정점식 원내대표하고 좀 이렇게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투표지 부족 사태가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좀 따져봐 달라. 딱 일단 선거 소청의 의미는 그거고 그러고 받아보고 그다음 단계 더 나가냐 그걸 그때 보자는 건데 장동혁 대표는 아예 목적지죠. 데스티네이션이 이제 정해져 있고 자 재선거 전면 재선거를 염두에 두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 과연 이게 맞는지 그 순서상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원내대표의 입장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이게 진상조사가 필요에 의해서 이게 선거소청이 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도부의 그 행동의 조치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거를 어디까지나 진상조사를 해서 우리 사회자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선거에 이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 생각이 될 경우에는 이제 재선거까지 가는 거지만 아직은 그게 거기까지 확인이 되거나 이런지는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조사가 이루어지질 못했으니까.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 말씀하셨듯이 데스티네이션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도 6개, 7개가 아니라 지금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은 나머지 그 8개인가요? 8개 정도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까지 막 뭐라 그럴까 약간 정치적인 뭐 정치인이 정치적인 모습은 보이지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전면 재선거를 이렇게 좀 너무 강조하는 게 본인의 어떤 그 지방선거 패배를 정치적으로 좀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아니야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정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거의 완전히 해체 수준까지 가서 재건축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해야 될 텐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무슨 부정선거 음모론하고 약간 맞닿아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으면서 제대로 된 개혁을 방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나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우리 의원들도 이제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위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거의 뭐 닿을 정도로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경우 우리가 참 이 어렵게 떨쳐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연결이 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참정권 침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될 텐데 하나는 이런 식의 문제점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 뭐 선거 관리 전체에 대해 선거를 관리하는 주체를 어떻게 바꿀 것이며 절차를 어떻게 바꿀 것이며 여기는 이제 헌법까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고친다면 헌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시일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고 근데 또 한 부분은 그럼 당장 지금 이런 식의 부실 선거 관리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이번 선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정확하게 우리가 타겟을 삼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과유불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냥 시작하자마자 이게 전부 다 문제가 있고 전부 다 완전히 다시 하자 이런 부분
아마 이거는 잠실에서도 일부가 주장을 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바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장 대표가 본인이 어쨌든 정치적인 입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에는 틀림없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당원 중에 저야 지금 이제 110명 중에 1명의 의원인데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당의 키를 쥐고 있는 대표가 얘기하는 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할 때는 당의 총의를 모아서 모아진 걸 얘기를 하고 가급적인 이 개인적인 의견 발표는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이번 재선거 주장은 장 대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략적 구호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도 충분히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장동혁 지도부는 수명을 다했다. 권영세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전에 우선 우리 오세훈 시장이 아주 세게 공격을 했는데 목소리가 요즘 되게 높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서울이 그 6개 중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분명하게 표시를 하지는 않았고 약간 불만인 모습을 비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 시장이 좀 큰 정치인으로서 이게 국민들의 참정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침해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진상조사하는 차원에서 선거 수정한 거에 대해서 환영한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가 더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당이 한동훈 의원 이제 의원이죠. 복당 문제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가 아무리 대표라 하더라도 대표의 이 사퇴 이 문제도 그렇고 너무 한 사람 한 사람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한다고 해서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또 장동혁 대표가 사퇴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당이 무슨 크게 고쳐지는 그 자체로 고쳐지는 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라면 예스 혹은 노로 답하라면 장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좋은데 근데 그거는 그냥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번 선거를 이제 규정을 해서 그 규정 자체에서도 지금 우리 대표 측하고 다른 사람 저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만 제대로 규정을 해서 이게 저는 패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게 왜 이런 식의 결과를 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긴 숨으로 좀 들여다보고 이걸 우리가 패배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 총선이나 대선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뒤집을 수 있는지 이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표 사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좀 대표의 사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총선도 그랬고 그때 백서 쓰느라고 조금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고 그다음에 지난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뭘 잘못해서 계엄까지 가고 탄핵까지 가고 대선 패배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성 그리고 우리가 보수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하자 이런 얘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이번 선거 이후에서도 사퇴하느냐 마느냐 복당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만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없는 부분을 좀 저는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고 있질 않아서 그건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장관님 같은 중진들이 조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전면에 나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 중진 의원이 저를 포함해서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가슴 깊이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부에서도 사실은 과거 소위 전륜 부분 이런 때부터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당이 지금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또 뭐 이쪽이라 그러고 이게 저쪽에 하면은 저쪽에 대해서 비판하면 이쪽이라 그러고 뭐 이런 식의 좀 문제가 네, 좀 제가 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하게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선 전에 당내에서 굉장히 시끄러워 가지고 그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런 비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당장 선거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있을 선거는 어떤 면에서 더욱더 중요한 선거들이 다가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고 우리 중진 의원들도 아마 대부분이 조금 더 목소리를 더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 네. 예, 뭐 각오를 다지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진 의원들의 목소리 또 역할. 그렇죠. 또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이제 어쨌든 그 경륜을 여기 보수 재건에 이제 투입을 하시는 뭐 이 정치도 뭐 사실은 새로운 그 이 게임의 룰도 있고 방식이 있겠지만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쌓아왔던 경륜을 그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많은 경우에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할 역할이 충분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오선 의원이기도 하시지만 통일부 장관 하셨고 중국 대사 하셨고 비상대책위원장을 2번 하셨나요? 3번 하셨나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인가요? 비상대책위원장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저는 그게 뭐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려울 때 많이 이게 저기 투입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왔을 때도 굉장히 힘든 때에 이제 들어가서 총선 치렀고 뭐 대선 치렀고 또 이번에도 사실 윤석열 당시는 후보지요. 후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로서는 힘들었는데 뭐 정치인으로서는 좋은 경험을 쌓게 된 셈이지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였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데 장동혁 대표 어떤 사퇴라든지 한동훈 의원 복당이라든지 요런 데 너무 언론에 좀 그 자체에 매몰된다 그런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장동혁 대표 사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야지 일단 좀 세술은 세부대에 닿는다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뭐 조금 너무 기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그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이제 그 지도부 공개가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양양자, 우재준 이 2분은 공개적으로 자기는 저기 같이 사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신동욱 거기 중요한 포인트가 가치입니다. 가치죠. 다른 4명이 한꺼번에. 다른 분이 안 하면은 안 하겠다는 얘기도 되죠. 그래서 보니까 신동욱, 김재원 최고위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에 의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높지 않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 사실은 그때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당시의 선거도 오세훈 시장이 그때 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해가지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당선이 되고 이럴 때인데 근데 다른 그때 보궐선거들이랑 합쳐져 가지고 좀 애매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서울시장은 뭐 대패를 했죠, 그 당시에. 근데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홍 대표가 당시 그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그때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다. 기억 아마 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 했는데 그 당시에는 당시에 남경필 의원 뭐 유승민 의원 이런 사람들이 먼저 던졌죠. 먼저 던지고 나오니까 이제 차례차례로 무너져가지고 결국은 홍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게 됐는데 이번에는 그 지금 사람들도 뭐 다음 남들이 던지면 나도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좀 가능성이 낮고 그다음에 지금 컨센서스는 있는 부분이 사람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 장 대표가 그 사퇴를 요구하더라도 장 대표가 과거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쫓겨나듯이 그런 식의 모습으로 쫓겨나고 이렇게 쫓겨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우리 당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당이 지금 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을 하고 선거 패배부터 시작해서 그 전까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지 되는지 이 보수에 나갈 길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뭐 아예 새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클린시트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은 그 뭐 지금 장 대표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그 퇴진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백지에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고요. 예. 이전에 권영세 의원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야당의 탄핵 폭지에 동조한 그 섣부른 판단이 결국 우리 당과 보수 진영 전체를 지금 괴멸적 상황으로 몰아넣은 결정적 원인이다. 이렇게 한동훈 의원을 비판하셨는데 한동훈 의원은 선거 가까스로 아주 극적인 승리를 했죠. 한 다음에 보수 재건을 위한 자기 그 선봉장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주 제가 제일 강하게 쓴 부분을 어디서 찾아내셨네요. 근데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또 여전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제가 비판을 했는데 계엄 해제가 그 계엄이 윤 대통령의 계엄이 그러니까 이 헌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라고 본인이 알고 있다면 그거 왜 우리들한테 얘기를 안 했는지 만약에 우리한테 그 얘기를 했다면은 우리도 처음에 그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 아마 계엄에 해제 요구를 하는데 동참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에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연락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게 여당 입장에서 이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덮어놓고 야당하고 섣불리 어떤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 그 해제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 대표가 그렇게 알고 했다면은 모르고 했다면 좀 이상한 부분이고 알고 했다면은 그 왜 그 당시 당 대표인데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탄핵 부분도 그 당시에 야당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이재명 그 당시 대표가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그 확정되다시피 한 대표 후보인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윤 대통령이 있으니까 뭐 앞으로 한 2년 동안에 이 후보군 발굴하고 그때부터 준비를 할 생각을 했지. 준비가 안 돼 있었죠.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탄핵이 이루어지면은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면은 뭐 재판도 이게 뭐 바로 끝날 거고 그때 뭐 사실은 실제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60일 내에 이 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전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뭐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 우리가 조금 시간을 갖고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탄핵 소추 자체도 그게 계엄이 이루어진 지 한 11일 만에 3일 날 계엄이 있었고 14일 날 이렇게 통과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탄핵 소추안의 근거도 신문기사 한 30장 정도 가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가지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이게 뭐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한 의원의 복당 문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하고 입장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당원 게시판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서 우리 당원들이 수용하겠다는 마음이 있게 될 때 생겼을 때 이게 복당 문제가 이게 뭐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 그게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복당 문제도 어떤 그런 것들이 전제된 상황에서 들어오게 돼야지 마찰도 없고 더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본인 스스로가 뭐 비밀병기고 전략자산이라고 그랬던데 뭐 이제 그런 건 사실은 그 바깥에서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당하고 우리 당원들이 수용할 태세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는 그게 뭐 비밀병기나 전략자산이 될 수가 없겠지요. 아까 의원님께서 이제 완전히 클린 시트라 그러셨나요? 완전 백지에서 이제 새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역시 비슷한 연관되는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정말 어려운 상황만 계속 겪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대당으로부터 뭐 비난에 넘어서 계속 상시적인 조롱을 받으면서 이제 계속 오다가 이번 지방선거도 거의 비관적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해서 어쨌든 아주 중요한 격전지는 건졌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이제 다시 말해서 어떤 기회를 한번 국민들이 준 건데 이 호기를 그냥 당내 갈등이나 이런 자중질환으로 넘겨버리면 사실 내년 이맘때면 총선 국면이 시작되는데 그렇죠. 또 기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수습해야 됩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네. 사실은 지금 뭐 지지율도 좀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선거 결과도 우리가 초기에 그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는 뭐 그 지금 실제 결과보다 훨씬 안 좋았지 네네. 않습니까? 그 뭐 대구 하나 정도 경북 하나 정도 네네. 되고 대구조차도 위험하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뭐 대단히 잘했다기보다는 그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오시향이 정원호 후보하고 네. 그 인물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었던 점도 있지만 이 부동산 문제도 굉장히 컸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소위 스타벅스 사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네네. 문제라든지 공소 취소 문제라든지 대통령이 사실은 우리를 많이 도와준 셈입니다. 근데 뭐 저쪽에서는 지금 정청래 그 대표한테 책임을 씌우던데 네. 사실은 이 대통령이 더 저 원인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찌 됐든 그리고 지금 이후에도 우리가 특별히 개선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달라진 것도 없는데 이건 저쪽이 내려가서 그렇지 우리가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 올라갈 수 있는지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게 아까 클린시트에서 우리 당이 그리고 좀 더 확장을 해서 보수 세력이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뭐 여당 때는 사실은 그 정부가 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앞장을 쓰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가 뭐 정책적으로 우리가 보수는 실력이 역시 뛰어나 능력인 보수야. 뭐 좀 다른 약점이 있더라도 보수가 그런 면에서 좋아. 이런 부분이 그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과연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그 뭐 반값 전세인가요? 그런 거 하나 잠깐 나왔던 거 외에는 우리가 무슨 비전이라든지 슬로건이라든지 뭐 이 시그니처 정책이라든지 주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지역 단위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이라든지 대선 앞으로 있을 대선은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어떤 그 이 당에 집결된 어떤 비전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가 그러니까 뭐 책임성이라든지 뭐 품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이 좌파 진보 세력이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보다는 지금같이 어수선한 국제 정세에서 보수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이런 그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이게 소위 그 개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아까 뭐 공소 취소 말씀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국민의힘이 막 국민한테 아마 호소할 것 같은데요.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대통령이 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그건 선거 직후였잖아요. 그런 부분들 얘기하는데 또 용산 지역구시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그쪽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어떤 식으로 정책이 가야 된다고 보세요? 뭐 부동산 문제는 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세금이라든지 이게 아니면은 무슨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수없이 많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게 대처해 왔는데 그때마다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국은 공급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 수도권 부동산이 제일 문제가 될 텐데 수도권에서 그 뭐 항상 그 선거 때도 자주 등장했던 얘기가 박원순 그 시장 시절에 서울 내 400군데 가까이가 재개발 재건축이 취소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몇 년 뒤에 그게 엄청난 부동산 상승 그다음에 가격의 상승 그다음에 이 공급의 축소로 이루어진 건데 거기에 더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반도체 특수와 관련해서 이 더해진 세금도 뭐 어디 딴 데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게 뭐 기본소득 뭐 이런 얘기인데. 네네. 물론 AI가 진짜 우리 사회에 뭐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이 노동이 굉장히 줄고 그랬을 때 언젠가는 기본소득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네. 그런 식의 지금 이미 기본소득이 뭐 지역별로 실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돈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초과 수익 난 것도 그런 데 쓰고 이 부동산 이런 문제도 지금 뭐 이 중위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저 비하 언어니까 스님이 예. 이게 이 엄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법에만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우리 시쳇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 돈을 그러니까 우리가 갖게 되면은 그게 그 뭐 이 초과 수익이든 무슨 초과 세수든 네. 뭐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좀 이 국가가 한 단계 더 뛸 수 있을까 AI를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거기뿐만이 아니라 부동산까지 이 세수를 높여가지고 엄한 데나 쓰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부동산 부분은 네. 뭐 정리하자면 역시 공급이 답이다. 네. 뭐 누가 닭공 이러지요. 닥치고 공급 이러는데 그게 답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